법무법인 세종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VIP 회의실.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 서울의 분주한 소음 대신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펜과 함께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결혼 서약서라기보다는 차라리 두 기업 간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마무리 짓는 계약서에 가까웠다. 긴 테이블의 상석. 강태민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태아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 하지만 지금 그는 사냥감처럼 사방에서 조여오는 위협에 맞서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 아래로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의 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짙은 회색빛이었고 지금 그 시선은 오직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맞은편 이서연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강태민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호수처럼 그의 날카로움을 흡수하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심플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는 그녀가 이 자리에 신부로서가 아닌 거래의 당사자로서 왔음을 분명히 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천재적인 전략 분석가답게 서류의 모든 단어를 스캔하듯 훑어내리고 모든 조항을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변호사가 긴장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다. 그는 태아그룹의 법무팀장이었지만 이 기묘한 계약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에게도 버거운 일이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나 결합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제휴였. 강태민에게는 방패가 필요했고 이서연에게는 성문 열쇠가 필요했다. 강태민은 대답 대신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의 숙부이자 태아그룹의 실세인 강일원 회장. 그 늙은 여우는 이 사회를 장악하고 태민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태민에게는 이 사회의 보수적인 세력들을 안심시킬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명분과 동시에 자신의 뒤를 지켜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필요했다. 그 변수가 바로 이서연이었다. 이서연은 펜을 쥐기 전 마지막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5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태아그룹의 무자비한 공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던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녀는 태아라는 철옹성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 붕괴의 진실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강일원의 비리를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해 주었고 태아그룹 회장의 며느리라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위장을 제공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 1년간 그의 편에서 강일원과 싸워야 했다. 그녀의 분석 능력과 전략적 사고가 태민에게는 절실했다. 서명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찍히는 순간 법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변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정리했다. 축하드립니다. 강태민 전무님, 그리고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생경하게 들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 나왔다. 직원들은 감히 그들의 앞을 막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속내를 철저히 감춘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이서연은 주변의 시선을 읽어내며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점검했다. 그녀는 이제 태아그룹의 일원이자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은 스파이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는 의전용 검은색 세단이 아닌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태민의 개인 소유인 방탄 처리된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태민의 유일한 신복이자 경호 총괄인 백 실장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가볍게 MEC 마이바흐 아이콘 컨셉 차량의 뒷문을 열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결혼식이랄 것도 없었다.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은 차에 타자마자 태블릿을 켜고 태아그룹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에게 결혼은 방금 끝난 수많은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자산을 확보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이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복수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분석했다. 그는 냉혹하고 계산적이지만 동시에 강일환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계약 결혼은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맞물린 결과였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일의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강태민의 개인적인 요새였고 오늘부터는 그녀가 머물게 될 감옥이자 작전 기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민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펜트하우스는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된다. 외부인은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닌 경고이자 사실의 통보였다.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보안이 완벽하다는 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외부에선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 역시 이 관계에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태민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 흥미로운 대답이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전략가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 파일을 검토했을 때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강인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러지지 않았. 오히려 더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것이 태민이 수많은 후보자 중 그녀를 선택한 이유였다. 그녀는 강일환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었다. 차량이 지하 주차장의 전용 구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일반 입주민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오직 펜트하우스 소유주만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 실장이 먼저 내려 주변을 경계한 후 뒷문을 열었다. 태민이 먼저 내렸고 서연이 그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는 카드키와 지문인식, 풍채인식까지 거친 후에야 작동했다. 숫자가 표시되지 않는 패널은 오직 최상층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가까워졌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수만 리 떨어진 듯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벽의 차가운 금속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낯선 여자, 이서연이라는 이름 대신 강태민의 아내라는 가면을 쓴 존재.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양쪽으로 부드럽게 열렸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현관이 아닌 집의 심장부인 거실이 바로 펼쳐졌다. 풍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내부는 차가운 대리석과 모노톤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오히려 황량하게 느껴졌다. 강태민이 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재킷을 벗어 던졌다. 집사나 가사 도우미는 없다. 모든 건 자동화되어 있고 필요한 건 백 실장을 통해 요청하면 돼.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 서재와 침실에는 들어오지 마. 서연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계약서 6조 2항. 을리 서연은 갑강태민의 거주지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는다. 단, 상호 합의된 예외 구역을 제외하고 아직 합의하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완벽하게 계약 조항을 외우고 있었다. 태민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내 침실은 예외 구역으로 제한하지. 동의하나. 그는 이 피곤한 말싸움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오늘 밤은 그에게도 중요한 날이었다. 결혼이라는 첫 번째 방어선을 구축했고 이제 강일환의 반응을 기다려야 했다.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 침실엔 관심 없어요. 내 방은 어디죠? 그녀의 목적은 이 집에서의 안락한 생활이 아니었다. 그리고 계약서 11조 4항. 갑은 을에게 태아그룹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내일 당장 내 사무실과 시스템 접속 권한을 준비해 주세요. 강태민은 그녀의 당돌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명예직 아내로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첫날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좋아. 전략기획실 소속으로 발령 날 거다. 직급은 차장. 내 능력만큼 보여주면 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이것은
신혼부부의 첫날 밤이 아니었다. 서로의 패를 숨긴 채 탐색전을 벌이는 두 명의 전략가, 혹은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의 영역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피곤하군. 태민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리며 말했다. 왼쪽 복도 끝이 당신 방이다. 필요한 건 다 구비되어 있어. 오늘은 이만 쉬지.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침실이 있는 오른쪽 복도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빈틈없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홀로 넓은 거실에 남겨졌다.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왔다. 강태민이라는 호랑이 굴러. 그녀는 짐가방도 없이 빈손으로 이곳에 왔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와 그녀의 머릿속에 든 치밀한 계획뿐이었다. 그녀는 태민이 말한 왼쪽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발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방문을 열자 예상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호화로운 침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침대나 가구가 아닌 방 한 구석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 패널에 고정되었다. 서연은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곧바로 가져온 소형 전자기기를 꺼내어 보안 패널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워하겠지만 그녀는 결코 그의 인형이 될 생각이 없었다.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임무였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간 펜트하우스 전체의 전등이 일순간에 깜빡이더니 완전히 암전되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마저 꺼진 듯 칠흑 같은 어둠이 집안을 삼켰다. 그리고 정적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거실 창문 쪽에서 유리가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조작하던 보안 패널의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외부에서의 강제적인 시스템 무력화, 태아그룹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 타이탄이 뚫린 것이다. 그것도 이 펜트하우스의 독립형 서버가 미세하게 유리를 긁어내는 소리. 그것은 바람 소리나 도시의 소음이 아니었다. 다이아몬드 커터가 강화 유리를 절단하는 소리. 서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즉시 방을 나오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문 옆의 벽에 기댔다. 이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 순간 반대편 복도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침실과 연결된 비밀 통로 혹은 그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구역에서 나온 듯했다. 그의 손에는 총기 대신 날카로운 금속성의 물체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강태민은 그녀가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서연은 미동도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어둠에 적응하여 거실, 통유리창 너머의 희미한 도시 불빛의 의지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거실. 강태민이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즉시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상황을 함께 타개할 변수로서 그녀의 가치를 시험하고 있었다. 쾅! 예고했던 소리가 아니었다. 유리를 절단하던 침입자들은 인내심을 잃었거나 혹은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었다. 그들은 절단 지점에 소형 폭발물을 부착해 유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터뜨렸다. 방탄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칠흑 같은 군장을 착용한 4명의 괴한이 어둠 속의 연기처럼 펜트하우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헬멧에는 녹색 빛을 발하는 야간 투시경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손에 든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이 이 침입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암살이었다. 그들은 신혼부부가 겁에 질려 침실에 숨어 있을 것이라 예상한 듯 두 개의 조로 나뉘어 양쪽 복도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때 강태민이 움직였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표범처럼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헉, 괴한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태민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전투용 나이프였다. 그는 정확하게 적의 경동맥을 끊고 동시에 총을 든 손목을 꺾어버렸다. 총구가 바닥을 향하며 푸식하는 소음탄이 발사되었다. 타깃 발견 거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외쳤다. 나머지 3명이 즉시 태민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태민은 쓰러지는 괴한의 시체를 방패 삼아 거실 중앙에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날렸다. 푸, 푸, 푹. 소음탄이 대리석에 밝히며 자비 없는 불꽃을 튀겼다. 이서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뇌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빠르게 회전했다. 적은 셋 모두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다. 강태민은 기둥 뒤에 고립되었다. 이대로라면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몸을 낮춰 거실 벽을 따라 이동했다. 그녀의 목표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태블릿 형태의 스마트홈 중앙 제어 패널이었다. 시스템은 외부에서 무력화되었지만 내부 훼손까지 완전히 장악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아까 자신의 방에서 시도했던 해킹의 흔적을 떠올렸다. 괴한 2명이 기둥을 향해 엄호 사격을 가하는 동안 리더가 측면으로 돌아 태민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서연이 중앙 제어 패널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다. 그녀가 한 것은 시스템 재부팅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제로 타이탄 시스템의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외부 침입이 아닌 내부 화재나 가스 누출과 같은 최고 등급의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설정된 모드였다. 끼이. 엄청난 소음과 함께 거실의 모든 조명이 최대 밝기로 터져나왔다. 수십 개의 할로겐 램프와 LED가 동시에 점등되며 펜트하우스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동시에 거실 통유리창의 안쪽으로 숨겨져 있던 방탄 셔터가 굉음을 내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의학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괴한들은 갑작스러운 성광에 시력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눈앞은 새하얗게 변했고 몇 초간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강태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사냥을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괴한의 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그의 안면을 가격했다. 두 번째, 괴한이 고통 속에서 총을 난사하려 하자 태민은 이미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더는 달랐다. 그는 가장 빨리 시력을 회복했다. 그는 야간 투시경을 벗어 던지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의 목표는 강태민이 아닌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이서연이었다. 죽어. 그가 서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강태민이 제압한 괴한의 기관단총을 그대로 그에게 던졌다. 묵직한 금속 물체가 리더의 손목을 강타했다. 총알은 서연의 머리를 스쳐 벽에 밝혔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방금 돌아왔다. 리더가 다시 총을 겨누려 하자 강태민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의 몸을 덮쳤다. 두 남자가 거실 바닥을 구르며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다. 강태민은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었고 치명적이었다. 특수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격투술이었다. 그는 리더의 관절을 노렸고 리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서연은 일어나야 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마지막 남은 괴한이 눈의 고통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탈 트로피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괴한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이 그대로 고꾸라졌. 그녀의 행동에 강태민이 잠시 놀란 듯했다. 그 찰나의 순간 리더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태민의 옆구리를 노렸다. 안 돼. 서연이 외쳤다. 태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칼날은 그의 팔뚝을 깊게 스쳤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태민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리더의 손목을 잡아 비트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그대로 머리를 잡아 대리석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리더의 움직임이 멈췄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다. 유리, 파편과 핏자국, 그리고 쓰러진 괴한들. 방탄 셔터는 완전히 닫혀 이곳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시킨 밀실로 만들어버렸다. 리이잉. 늦었지만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팔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며 일어섰다. 그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트로피를 든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보리색 원피스에는 피가 튀어 붉은 꽃처럼 번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웠던 공기가 방금 겪은 사투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 하룻밤의 파트너.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가 되어 있었다. 쾅쾅쾅. 그때 현관 엘리베이터 문에서 격렬한 소리가 들렸다. 백 실장이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문 여십시오. 강태민은 벽에 부착된 인터폰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지문으로 시스템을 재인증했다. 나다. 처리해. 경보음이 맞고 방탄 셔터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방탄복과 중무장으로 무장한 백 실장과 경호팀이 쏟아져 들어왔. 그들은 거실에 참혹한 광경과 피를 흘리고 있는 태민, 그리고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서연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백 실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생포된 자들은 확보하고 나머지는 처리해. 10분 내로 흔적도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은 부상당한 팔을 움켜쥐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들고 있던 피 묻은 트로피를 말없이 받아내려 놓았다. 그의 짙은 회색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당혹감이었다. 당신. 그가 입을 열었다. 시스템을 이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대답했다. 당신도. 그냥 경영인은 아니었군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 하지만 그 첫날 밤 그들은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의 교류였다. 서로의 능력을 확인한 두 전사의 만남.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음을 확인한 순간 강태민은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무기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서연은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뛰어든 전쟁터의 가장 강력한 동맹임을 직감했다. 계약으로 묶인 결혼. 그런데 첫날 밤에 예상치 못했던 신뢰라는 이름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펜트하우스는 언제 그런 끔찍한 사투가 벌어졌냐는 듯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다. 깨진 통유리는 이미 교체되었고 대리석 바닥의 핏자국은 전문 청소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백 실장의 지휘 아래 태아그룹의 그림자 조직은 밤새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강태민은 다이닝 룸에 앉아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깔끔한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어젯밤의 부상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이서연이 반대편에 앉았을 때 그는 시선도 들지 않고 입을 열었다. 강일원의 짓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이서연도 마찬가지로 동요하지 않았다. 우릴 둘 다 제거하거나 혹은 당신만 제거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울 생각이었겠죠. 신혼 첫날 밤에 벌어진 비극, 완벽한 시나리오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밤새 이어진 치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거나 충격에 빠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다. 어젯밤 맹수처럼 트로피를 내리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부로 전략기획 3팀 차장으로 발령난다. 내 권한으로 최고 등급의 보안 접근 권한을 열어뒀어. 3팀이라. 눈에 띄지 않고 자료에 접근하기엔 최적이군요.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고맙다는 말은 않겠어요. 이건 거래의 일부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을 따지는 대신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태아그룹 본사로비 강태민과 이서연이 나란히 들어서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어제 막 서류상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 그리고 오늘 그들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누군데? 하룻밤 만에 태아의 안주인이 되었나? 정략 결혼이다. 아니면 신데렐라다. 이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강태민의 반보 뒤에서 그를 따랐다. 그녀는 지금부터 강태민의 아내라는 가면을 써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임무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방패였다. 강태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임원형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공유된 비밀을 가진 동맹의 침묵이었다. 최고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 태아그룹의 회장이자 강태민의 숙부 강일원이었다.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기보다 온화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십 년간 정적들을 제거해온 맹수의 그것이었다. 오, 태민아. 그리고 새아 가로구나. 어서 오너라. 강일원은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는 듯 제스처를 취했다. 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이서연입니다. 허허, 회장님이라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강일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젯밤 그가 보낸 완벽한 암살팀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 목표물들이 멀쩡하게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간밤에 펜트하우스 보안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다. 괜찮으냐? 놀라지는 않았고 그는 태민을 향해 물었지만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명백한 떠보기였다. 강태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연을 자신의 뒤로 살짝 가렸다. 단순한 시스템 충돌이었습니다. 숙부님,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모두 처리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강일환은 잠시 태민을 노려보다가 이내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처리했다니 다행이구나. 아무튼 세아가 태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 태민이 옆에서 잘 보필해주길 바란다. 그는 보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서연은 가면 뒤에서 미소를 지었다. 염려 마세요. 아버님,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강일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이 어린 여자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로, 이서연은 전략기획 3팀 사무실로 향했다. 3팀은 본사의 핵심 부서와는 거리가 먼, 주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 리포트를 작성하는 한직에 가까웠다. 팀장은 갑자기 상사의 아내가 부하 직원으로 오게 되자 어쩔 줄 몰라 했다. 차장님, 아니, 사모님, 편하게 계십시오. 뭐 필요한 거라도. 팀장님,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불러주세요. 이서연 차장입니다.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직원들은 멀리서 그녀를 힐끔거렸지만 그녀의 완벽한 업무 태도에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팀장이 건네준 형식적인 자료들을 검토하는 척하며 태민이 열어준 최고 등급의 보안 채널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 태아그룹의 거대한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펼쳐졌다. 재무제표, 자금 흐름, 그리고 5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MA 관련 기밀 문서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강일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깨끗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뱀은 항상 진흙 속에 숨어 있는 법. 그녀는 유령 회사, 차명 계좌, 그리고
해외 법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데이터 조각들을 조합했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모니터에 몰두했다. 그녀의 눈에 강일환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블루스톤 홀딩스의 이름이 포착되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무너지기 직전 거액의 자금이 그곳을 통해 빠져나간 흔적이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일환은 어젯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오늘 이사회에서 태민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그를 압박할 계획이었다. 태민은 그들의 공격을 예상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이서연 차장의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는 정확하게 강일환의 약한 고리인 블루스톤 홀딩스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강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방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금껏 가져보지 못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고 두 사람은 다시 로비에서 만났다. 이번에도 수많은 시선이 따랐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에 오르자마자 운전석의 백 실장이 조용히 칸막이를 올렸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찾았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태민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다. 블루스톤 홀딩스, 강일환의 비자금 창구예요. 5년 전 우리 회사 자금도 이쪽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강태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걸 하루 만에 당신이 권한을 열어줬잖아요.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외부 접속 기록만으로는 이사회를 설득할 수 없어요. 내부 장부가 필요해요. 내부 장부는 강일환의 집무실 혹은 그의 최측근인 윤 비서실장에게만 있을 거다.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은 태아그룹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다. 그럼 가져와야죠. 서연의 눈이 빛났다. 강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겁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 위험해. 숙부님은 어젯밤의 실패로 더 예민해져 있을 거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는 그녀를 말리려 했다. 때를 기다리다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서연이 반박했다.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결혼을 문제 삼을 거예요. 어젯밤처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것은 부부의 대화가 아니었다. 두 명의 지휘관이 다음 전투를 계획하는 작전 회의였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이미 그들의 관계에서 무의미해져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 태아 창립 기념 파티가 있다. 강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든 임직원과 VIP들이 참석하지. 강일환도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 그날이 기회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강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결혼, 생각보다 나쁘지 않군.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냉소이기도 했다. 그는 감정을 믿지 않았지만 이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모든 계산을 뒤엎고 있었다. 태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태아의 위상을 보여주듯 정재계 거물들과 경쟁사 총수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클래식 선율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 화려한 연회장은 사실상 강일환과 강태민의 세력이 충돌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강태민이 팔짱을 낀 이서연과 함께 볼룸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강태민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여전히 냉막한 기운을 내뿜었다. 이서연은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지적인 눈빛과 당당한 태도가 그 어떤 장신구보다 빛났다. 그녀는 강태민의 장식품이 아닌 그와 동등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태민아, 왔구나. 강일환이 무리의 중심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오늘 밤에 진정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세아가도 아주 아름답구나. 태하의 안주인으로서 손색이 없어. 그의 칭찬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안주인은 파티에서 웃기만 하면 된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과찬이십니다. 아버님. 서연은 완벽한 미소로 받아쳤. 그녀는 강일환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어젯밤의 실패로 인한 분노를 읽었다. 강태민은 숙부의 위선을 무시한 채 주요 인사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서연은 잠시 혼자 남게 되었다. 강일환이 의도한 순간이었다. 그가 눈짓을 보내자 하이에나 때가 움직였다. 강일환의 충복이자 태아건설의 박전무가 술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저돌적이고 무례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분이 바로 화제의 신데렐라 아니십니까? 박전무가 노골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훑으며 말했다. 주변의 임원 몇 명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거들었다. 우리 강 전무님이 눈이 높으신데 어떤 매력으로 사로잡았는지 궁금하군요. 미모. 이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꾸했다. 박 전무님, 제 매력보다는 태아건설의 2분기 실적 하락에 대해 더 궁금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간 박 전무의 얼굴이 굳었다. 전략기획실 3팀의 신입 차장이 감히 자신의 실적을 거론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뭐라고 이 계집애가. 말 조심하시죠. 전무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 남편이 듣는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남편 박 전무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더욱 거칠게 나왔다. 그는 강일환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태민이가 당신을 진짜 아내로 생각할 것 같아. 그 녀석에게 당신은 그냥 방패막이 장식품일 뿐이야. 알아들어. 박 전무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러니 처신 잘하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그의 손이 서연의 드레스에 닿기 직전 그 손목을 낚아채는 거대하고 차가운 손이 있었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어느새 박전무의 등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볼륨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은 듯했다. 강태민의 짙은 회색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박전무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박전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박전무. 강태민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방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한 것이죠? 전무님. 그게 아니라 그냥 인사를. 박전무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인사 강태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태아건설의 2분기 실적 보고서는 잘 봤네. 엉망이더군. 그런데 자네의 매너는 그 실적보다 더 엉망이야. 그는 박전무의 손목을 거칠게 밀쳐냈다. 강태민은 서연을 자신의 뒤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임원들, 나아가 볼룸 전체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내 아내 이서연은 태아그룹의 안주인이기 이전에 내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에 대한 모욕은 나에 대한 모욕이자 태아그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 다시는 이런 무례를 용납하지 않겠다. 박전무, 명심해.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일환의 세력 전체를 향한 맹렬한 선전포고였다. 박전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일환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강태민이 이토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조카가 저 여자에게 단단히 빠졌거나 혹은 저 여자가 조카의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강일환은 처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강태민의 보호 뒤에 숨어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강태민의 옆에 서서 자신을 모욕했던 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승리한 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저 여자는 장식품이 아니었다. 숨겨진 발톱이었다. 강태민 역시 스스로의 행동에 놀랐다. 그는 원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어야 했다.
박전무를 쳐내고 숙부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 하지만 박전무가 그녀에게 손을 대려던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다. 어젯밤 함께 싸웠던 동료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선 서연을 흘깃 보았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고마움일 수도 혹은 동지일 수도 있었다. 계약서에는 없던 감정이었다. 파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그들 부부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다. 강태민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듯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볼룸을 빠져나왔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는 맹수처럼 거침없었다. 차가 다시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동안 칸막이가 올라간 뒷좌석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고마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필요했어. 강태민이 짧게 대답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당신을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겠지. 오늘부로 당신이 나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 전략적인 판단이었군요. 서연이 말했다. 강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략적인 판단이기도 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의 얼어붙은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강일원 회장도 절 다시 보게 될 거예요. 파티는 끝났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금요일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녀는 감상에 젖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겪은 모욕을 분노로 되갚는 대신 그것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았다. 강태민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금요일 밤 강일원의 집무실을 향해 있었다. 첫 번째 반격은 성공했다. 그리고 이로써 두 사람의 유대는 계약이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를 훌쩍 뛰어넘어 피와 전투 그리고 암묵적인 신뢰로 엮이기 시작했다. 그랜드 볼룸에서의 소란 이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 침묵은 첫날 밤의 그것처럼 차갑거나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격렬한 전투를 함께 치른 병사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한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강태민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파티장에서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그의 턱선이 굳어 있었다. 이서연은 드레스의 답답함을 참으며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화려함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강태민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했다. 물론 그것이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연은 그가 박전무의 손목을 꺾을 때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계산된 냉철함 이상의 원초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상처. 괜찮아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첫날 밤 괴한의 칼에 베었던 그의 팔뚝을 가리켰다. 오늘 파티장에서 박전무를 제압할 때 그 상처가 다시 벌어졌을지도 몰랐다. 강태민은 무심하게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붕대 위로 붉은 피가 살짝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혼바로 걸어가 위스키병을 꺼내 들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죠. 서연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감정을 드러냈어요. 박전무 앞에서. 강태민은 잔의 위스키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췄다. 말했잖아.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강일환에게 당신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 아니요. 서연이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눈이 위스키 잔을 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건 전략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전부는 아니었죠.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날 감쌌죠? 계약서엔 그런 조항 없었어요. 강태민은 그녀의 당돌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싸우던 그녀의 모습, 데이터 속에서 진실을 캐내던 그녀의 집요함,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까지 이 일에 집착하는 거지? 당신 아버지의 복수, 그게 전부인가?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던지는 그녀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어젯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오늘 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을 적들 앞에 노출시켰다. 이제는 가면을 벗을 때였다. 강일화는 단순히 우리 회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 감정을 내비친 적이 없었다. 그는 우리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강태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공식적인 보고서 내용은 분명 경영난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었다. 아버지는 강직한 분이셨어요. 태하의 무자비한 MA 시도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죠. 서연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강일화는 아버지를 꺾을 수 없자 블루스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이용해 아버지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어요.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셨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셨어요. 유서 한 장과 함께. 하지만 난 알아요. 아버지는 절대 자살할 뿐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일원이 사람을 보냈거나 혹은 그 지경까지 몰아붙여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그녀는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내가 태아에 들어온 건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예요. 강일원이 어떻게 법망을 피하고 어떻게 내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었는지 그 증거를 내 손으로 찾아내서 세상에 밝힐 거예요.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그리고 그토록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의 전쟁은 그의 전쟁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태민은 자신의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낡은 가죽 파일을 하나 들고 나왔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에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열어봐.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신문기사 스크랩과 병원, 진단서, 사본, 그리고 강태민의 아버지, 즉 강일원의 형이자 태아그룹의 전임 회장이었던 강만중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 강태민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물론 심장이 좋지 않으셨지. 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 그는 서연이 보고 있는 진단서를 가리켰다. 이건 강일원이 주치의를 매수해 조작한 진단서야. 아버지는 위독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아버지를 경영일선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사실상 가택연금시켰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 역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일한 치료제였던 신약의 국내 반입을 의도적으로 막았어. 통관 절차를 조작하고 식약처에 로비를 해서 승인을 지연시켰지. 아버지는 신약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어. 하지만 강일원은 아버지가 천천히 죽어가는 걸 지켜봤지. 그리고 회장 자리를 차지했어. 이제는 서연이 충격에 빠진 채 그를 바라볼 차례였다. 그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냉혹한 후계자의 가면 뒤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숙부의 심장에 칼을 꽂을 날만을 기다리며 10년을 버텨온 것이었다. 당신이 전략기획실에 접속했을 때부터 의심했어. 태민이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5년 전에 그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
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이 결혼을 제안했어. 이서연, 당신의 아버지가 강일원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래. 태민은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다. 난 당신의 복수심이 필요했어. 당신의 그 절박함과 능력이 필요했지. 나 혼자서는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유했다. 강일환이라는 거대한 악은 그들의 아버지를 빼앗아갔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갑과 을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적을 가진, 같은 고통을 공유한 두 명의 생존자였다. 강태민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두 사람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종이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차가운 서류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건 더 이상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야. 그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짙은 회색 눈동자에는 더 이상 냉소가 아닌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우리의 전쟁이야. 당신과 나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동지애였고 절대적인 신뢰였다. 좋아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전쟁이죠. 강태민은 그녀의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강하게 맞잡혔다. 계약은 파기되었지만 피와 복수 그리고 서로의 상처로 맺어진 진정한 동맹이 그 순간 탄생했다. 그들은 이제 금요일 밤의 작전을 단순한 증거 확보가 아닌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위한 의식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 태아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던 그 호텔과는 다른 곳. 태아그룹 본사 최상층은 불이 꺼진 채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일원이 주최하는 비공개 VIP 만찬이 그룹 소유의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날이었다. 강일원의 집무실이 비어있을 절호의 기회, 그들의 전쟁, 그 첫 번째 반격을 위한 날이었다. 강태민은 60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서연은 45층 전략기획실에서 각각의 임무를 준비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태민이 영빈관의 보안 시스템에 의도적인 오류를 일으켜 강일환의 발을 묶어두는 사이 서연이 마스터키와 태민이 건네준 해킹 장비를 이용해 회장실에 잠입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시작하지. 태민이 보안 채널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자리를 떴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소리 없이 65층 회장실이 위치한 층으로 향했다. 1차 보안문. 그녀는 태민이 준 카드를 인식시켰다. 승인되었습니다. 2차 홍채 인식. 서연은 준비한 소형기기를 카메라에 갖다 댔다. 태민이 윤 비서실장의 데이터를 해킹해 복제해둔 홍채 패턴이었다. 삐빅. 잠금 장치가 풀리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마지막 관문. 강일원의 집무실 문 앞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 문 너머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줄 증거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디지털 록에 해킹 장비를 연결했다. 몇 초간의 로딩 시간 뒤 묵직한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집무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는 소형 랜턴을 켜고 익혀둔 내부 구조를 따라 곧장 벽난로 쪽으로 향했다. 그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그녀의 목표였다. 그녀는 벽난로의 장식을 조작해 금고를 드러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스위스제 디지털 금고였다. 너무 쉬운데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강일원 같은 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자신의 심장부를 열어둘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해킹 장비를 연결했다. 금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는 랜턴을 비췄다. 금고 안에는 그녀가 찾던 검은색 장부가 없었다. 대신 태아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관련 1급 기밀문서 뭉치와 해외 서버로 연결된 듯한 USB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찰칵. 집무실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켜지며 대낮처럼 밝아졌다. 서연은 눈이 부셔팔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어둠이 거친 방 한가운데 회장 전용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있는 강일환을. 그는 파티에 가지 않았. 대단하구나. 세아가, 내 예상이 맞았어. 강일환이 유령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옆에는 충견윤 비서실장과 태아그룹 감사팀장, 그리고 보안팀장까지 도열해 있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치명적인 함정. 이게 다 무슨... 서연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감사팀장이 그녀의 손에 들린 기밀 문서와 금고안의 USB를 가리켰다. 회장님, 이서연 차장이 회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1급 기밀을 탈취하려던 현장입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현장이라. 강일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짐승의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태민이를 속이고 내 뒤를 캐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지. 넌 복수에 눈이 멀어 무슨 짓이든 하려니였어. 그는 윤 비서실장에게 눈짓했다. 윤 실장이 집무실에 대형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이서연의 사내 메신저 기록과 이메일 내역이 떠올랐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그녀가 경쟁사 공교롭게도 그녀 아버지의 옛 동료가 운영하는 와 접촉하며 태아의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내 아비의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더냐. 태아를 통째로 팔아넘겨서 강일원이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쳤다. 그는 완벽한 피해자이자 분노한 회장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잠입을 예상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노릴 것을 알았고 그 길목에 덫을 놓은 것이다. 그녀의 가장 큰 동기인 복수심을 그대로 그녀의 범죄 동기로 둔갑시켰다. 이건 조작이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서연이 외쳤지만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조작 여부는 정식 조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차장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셨습니다. 회장실 무단 침입, 1급 기밀 접근, 이것만으로도 해고 및 구속 사유입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민이 들이닥쳤다. 그는 영빈관 시스템 오류가 예상보다 빨리 복구되고 회장실에 비상경보가 울린 것을 보고 함정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그는 감사팀장과 보안팀에게 둘러싸인 아내, 그리고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숙부를 마주해야 했다. 오, 태민아, 왔느냐? 강일원이 극적인 슬픔을 연기하며 말했다. 네가 데려온 여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감히 내 금고를 열고 회사의 명운이 걸린 기밀을 훔쳐가려 했어. 내 아내가 산업 스파이였다. 강태민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속지 말라고, 이건 함정이야라고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감사팀장이 강태민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전무님, 사태가 심각합니다. 모든 증거가 이서연 차장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전에 우선 이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전무님의 아내이시지만 지금은 태하의 적입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강태민에게 쏠렸다. 강일원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 태민이 아내를 감싸면 공범으로 몰락할 것이고 아내를 버리면 스스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부러뜨리는 셈이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강일원의 승리였다. 강태민은 조작된 증거가 떠있는 모니터와 차가운 분노에 찬 서연의 얼굴, 그리고 위선적인 슬픔을 연기하는 숙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얼음장 같았다. 그들의 동맹은, 그들의 공유된 복수는 이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 앞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강태민의 집무실을 가득 채운 팽팽한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일원은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조카를 압박했고 감사팀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강태민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수만 마디의 말이 오갔다. 함정이야. 알아. 날 믿어.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감사팀장을 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법대로 처리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일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윤 비서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눈에는 찰나의 놀라움이 스쳤다. 물론 그것은 연기였다.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을 감쌀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감싸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공범으로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명한 판단이다. 태민아, 강일원이 마치 관대한 승자처럼 말했다. 감사팀은 이서연 씨를 펜트하우스에 즉시 격리 조치해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 보안팀이 24시간 감시할 것이다. 그것은 체포가 아닌 연금이었다. 강일원은 그녀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이 스캔들을 이용해 태민을 이사회에서 완전히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보안팀 요원들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을 따랐다. 그녀가 태민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블루스톤. 그들이 아니었어요. 강태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함정에 있던 가짜 증거는 그녀의 아버지를 배신했던 옛 동료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범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강일환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단서를 흘린 것이다. 문이 닫히고 서연이 사라지자 강일환은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상심이 크겠구나. 조카. 하지만 어쩌겠나. 여자를 잘못 들인 내 탓이지. 이 사회에는 내가 잘 이야기해보겠다만 당분간 자숙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유유히 집무실을 나갔다. 강태민은 완벽하게 패배한 후계자의 모습으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민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즉시 백 실장에게 연결했다. 지금부터 수면 아래로 잠수한다. 강일원이 내 모든 라인을 감시할 거다. 사모님께는 플랜 B를 전달해.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사이에 호화로운 감옥으로 변했다.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는 강일원 직속의 보안팀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모든 통신 장비, 그녀의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과 압수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유리상자 안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연은 겉으로는 절망에 빠진 듯 보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식사도 거부했다. 그녀를 감시하는 요원들은 독이 빠진 암사자라며 그녀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인터넷이나 전화기가 아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조의 특정 타일을 조작했다. 달칵 소리와 함께 타일 뒤에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백 실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위성 전화기와 소형 태블릿이 있었다. 태민이 그녀를 펜트하우스에 들인 첫날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던 것이다. 서연은 즉시 전원을 켰다. 이것은 태아그룹의 내부망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보안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자신이 수집했던 블루스톤 홀딩스의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다. 강일원이 심어둔 가짜 증거는 그녀의 아버지 동료를 가리켰지만 그녀는 그것이 연막임을 직감했다. 그들이 아니라면 누구지? 그녀는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가짜 데이터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진짜 흔적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자금이 아니라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이유를 추적했다. 한편 강태민은 무너진 후계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아내의 일탈에 대해 사과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는 강일환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모든 경영 일선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강일환은 태민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방심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태민에게 붙였던 감시, 인력의 절반 이상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그는 태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이사회 준비에 몰두했다. 바로 그때 강태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 사회의 중립적인 인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숙부님께 밉보여 죄송합니다. 아내 문제로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는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다른 씨앗을 뿌렸다. 다만 숙부님께서 이번 일을 처리하시는 방식이 너무 과격하셔서 걱정입니다. 제 아내 하나를 쳐내기 위해 그룹 전체의 기밀 문서를 함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다음 타깃이 여러분이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중립이사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었다. 강일환의 방식은 선을 넘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언제든지 저런 함정에 빠져 숙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태민은 그들의 두려움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강일환의 독주를 견제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같은 시간 펜트하우스의 서연은 마침내 거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블루스톤 홀딩스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케이맨 제도의 한 유령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이름은 타이탄 솔루션.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타이탄. 그것은 펜트하우스를 습격했던 그 용병들의 코드명이었다. 그녀는 즉시 첫날 밤의 습격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일환은 처음부터 그녀를 스파이로 몰아 제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첫날 밤의 암살 시도가 실패하자 플랜 B로 전환한 것이었다. 그가 금고에 넣어둔 가짜 기밀 문서는 사실 그녀를 스파이로 몰기 위한 미끼였던 동시에 만약 그녀가 죽었다면 그녀의 범죄 증거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찬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음모의 핵심 증인이었다. 서연은 모든 자료 자금 이체 내역, 용병 회사의 실체, 그리고 첫날 밤의 습격과 이번 함정 사이의 연관성을 하나의 파일로 암호화했다. 그녀는 이것을 태민에게 직접 보낼 수 없었다. 모든 라인이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위성전화를 들어 단 한 사람에게만 연락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옛 비서실장이자 지금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였다. 도와주셔야 해요. 태아를 무너뜨릴 자료가 아니에요. 태아를 구할 자료예요. 다음 날 아침 강일환의 비서실의 발신자 불명의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다. 윤 비서실장은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강일환 회장님께 당신의 조카 며느리가 보낸 선물입니다. 윤 비서실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USB를 꽂았다. 이서연이 절박하게 보낸 항복 문서이거나 혹은 추가적인 범죄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강일환이 타이탄 솔루션의 거액을 송금한 내역과 그들의 수장과 비밀리에 만나는 CCTV 영상이었다. 강일환의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강일환은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이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았던 바로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 그의 살인교사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수면 아래에서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강일환의 집무실 65층의 고요함은 얼음장 같은 분노로 금이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날 배달된 익명의 USB가 놓여 있었다. 윤 비서실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타이탄 솔루션과의 송금 내역, 비밀 접촉 영상.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완벽한 살인교사 증거였다. 이게 어떻게? 강일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이서연을 펜트하우스에 완벽하게 가뒀다고 생각했다. 강태민은 날개가 꺾였다고 믿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정보를 손에 넣었단 말인가? 그의 완벽했던 함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출처를 윤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강일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다.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서연. 그 계집이 아직도 수작을 부리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뜻이다. 그의 의심은 내부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충복들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강일환은
그러나 이 증거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회는 증거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의 향방을 따른다. 그리고 지금 권력은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이 USB가 이서연의 마지막 발악이라 치부했다. 그는 태민을 쳐내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렸. 한편 펜트하우스. 서연은 자신이 보낸 경고가 강일환을 멈추게 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암살교사 증거는 충격적이지만 강일환은 꼬리 자르기에 능한 자였다.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그의 돈줄을 끊고 그의 모든 범죄를 하나의 고리로 엮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원래 찾으려 했던 검은 장부였다. 그녀는 연금 상태였지만 그녀의 뇌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일환의 금고가 함정이었음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진짜 장부는 어디에 있을까? 강일환 본인이 아니라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손, 바로 윤 비서실장이었다. 서연은 숨겨둔 태블릿을 다시켰다. 그녀는 전략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며 확보했던 윤 비서실장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정, 그의 습관, 그리고 그의 개인 보안 서버 접속 기록. 그녀는 태민이 열어준 최고 등급의 권한을 이용해 윤 실장의 방화벽에 접근했다. 이것은 회장실 금고를 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해킹이었다. 태아그룹 전체의 보안을 총괄하는 자의 개인 서버였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암호화 알고리즘과 씨름했.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날아다녔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방화벽의 가장 약한 고리. 윤 실장이 자신의 옛 내연녀의 생일을 조합해 만든 백도어 패스워드를 찾아냈다. 시스템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샤론. 그리스 신화 속 저승의 뱃사공. 강일환의 모든 비자금을 관리하는 디지털 장부의 코드명이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부가 아니었.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보안 서버에 삼중 암호화되어 저장된 거대한 데이터 파일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파일을 열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자금의 흐름, 강태민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병원과 주치의에게 건네진 거액의 뇌물 내역,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록, 타이탄 솔루션에게 지급된 암살 자금까지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강일원의 탐욕, 부패, 그리고 살인, 그 모든 것이 이 파일 하나에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강일환을 해임시키는 것을 넘어 그를 종신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자숙하는 패배자를 연기하며 태아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중립 성향의 김이사를 만나고 있었다. 김이사는 강일환의 독주를 못마땅해 했지만 명분이 없어 침묵하고 있었다. 숙부님께서는 제 아내를 쳐내기 위해 그룹의 1급 기밀을 미끼로 사용하셨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제 아내였지만 내일은 김 이사님이나 혹은 다른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태아가 괴물에게 삼켜지고 있습니다. 김 이사는 침묵했다. 강태민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내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겁니다. 숙부님은 저를 완전히 끌어내리려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아버님께서 세우신 태아를 되찾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태민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김 이사의 양심과 명분에 호소했다. 김 이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아버님께 큰 빚을 졌지. 내일 자네의 뜻을 지켜보겠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보안 채널을 열었다. 곧이어 서연으로부터 거대한 암호화 파일이 전송되었다. 프로젝트 샤론. 태민은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 서연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짙은 회색, 눈동자에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찾아냈고 태민은 전장을 준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 강태민은 인터폰을 들어 백 실장을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백 실장, 지금 즉시 전 이사진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보해. 안건 말입니까? 안건은 강일환 회장 해임 및 경영비리 고발의 건이다. 내일 오전 10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전해. 그는 통신을 끊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내일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 태아그룹의 정상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칼이 되어주고 있었다. 태아그룹 65층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태아의 미래를 논하는 이 장소는 오늘 두 왕의 목숨을 건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강일환 회장과 그 맞은편 평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은 강태민에게로 향해 있었다. 강일환은 완벽한 승리자의 여유를 보였다. 그는 이 자리가 조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처형대라고 확신했다. 그는 태민이 회장 해임안이라는 발악적인 안건을 상정한 것을 오히려 비웃었다. 그것은 패배자가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무딘 칼에 불과했다. 자, 그럼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일환이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안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강태민 전무의 발의로 상정된 본인의 해임안입니다. 허허. 그는 가벼운 웃음까지 터뜨렸다. 하지만 그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 있습니다. 강일환은 윤 비서실장에게 눈짓했다. 윤 실장이 준비한 파일을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그것은 이서연이 산업 스파이라는 증거 자료였다. 강일환이 조작한 이메일 내역, 경쟁사와의 접촉 기록, 그리고 회장실 금고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 사진까지.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강일환이 비극의 주인공처럼 연기했다. 강태민 전무가 들인 아내가 우리 태아의 핵심 기밀을 빼돌리려 한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그리고 강 전무는 이 여자를 감싸고 심지어 저를 축출하려는 쿠데타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강일환의 측근 이사들이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강태민 전무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서연을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전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강태민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강태민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숙부님, 연기는 그만하시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강일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자료들은 모두 숙부님께서 제 아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가짜 증거입니다.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진짜 안건은 제 아내의 스파이 혐의가 아니라 강일환 회장님의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내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강일환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증거도 없이 감히. 증거. 강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증거는 곧 도착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이사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펜트하우스에 감금되어 있어야 할 이서연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죄수복이나 환자복이 아닌 날카로운 비즈니스 슈트 차림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백 실장이, 그리고 검찰 특수서팀의 배지를 단 2명의 수사관이 함께였다. 이게 무슨... 강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경비팀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백 실장의 통제하에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감시는 태민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회장 직무대행 권한으로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들, 이서연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강일환의 심장을 내리찍는 듯했다. 그녀는 태민의 옆자리에 멈춰서서 그와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계약으로 묶였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완벽한 동맹이 되어 적의 심장에 함께 칼을 겨누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일환 회장님, 제가 산업 스파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태아그룹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전현을 당장 끌어내 강일환이 발악했지만 김 이사를 비롯한 중립이사들이 그를 제지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하나의 코드명이 떠올랐다. 프로젝트 샤론. 이것은 강일환 회장님의 개인 비자금 장부의 코드명입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물론 물리적인 장부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서버에 숨겨져 있던 회장님의 모든 범죄 기록이죠. 스크린이 바뀌었다. 첫 번째 자료. 10년 전 강태민의 아버지 강만중 전 회장의 병원 기록과 함께 강일환이 주치의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났다. 신약 반입을 고의로 지연시킨 내부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김 이사가 신음하며 눈을 감았다. 다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5년 전 제 아버지의 회사 유림화학을 파산시킨 자금 흐름입니다. 스크린에는 블루스톤 홀딩스를 통해 자금이 빠져나가고 아버지가 횡령범으로 조작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일환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가 떠올랐다. 타이탄 솔루션, 펜트하우스를 습격했던 암살자들의 소속 회사, 그리고 그 회사로 강일환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내역. 결정적으로 어제 강일환이 받았던 그 USB 영상, 그가 타이탄 솔루션의 수장과 비밀리에 접선하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숙부님. 강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증발된 듯 공허했다. 제 아내를 스파이로 몰기 위해 함정을 파셨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아내와 저를 첫날 밤에 죽이려 하셨습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충격에 빠졌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나 비자금 문제가 아니었다. 살인 교사였다. 태아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조카와 그 아내를 암살하려 했다. 강일환의 모든 오만과 여유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을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강태민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분노를, 그리고 이서연의 연약해 보이는 외면 속에 감춰진 치밀함과 강인함을 간과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이다. 아니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수사관들이 그를 막아섰다. 강일환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둔탁한 금소금이 울렸다. 강일환은 끌려나가면서도 강태민과 이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들. 내가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하지만 그의 발악은 회의실 문이 닫히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강태민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이제는 비어버린 상석을 바라보았다. 이사님들, 그가 말했다. 안건을 속행하겠습니다. 강일환 회장 해임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이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이어서 강일환의 측근이었던 이사들마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들어올렸다. 만장일치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 그 계약은 오늘부로 끝났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다. 강태민과 이서연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손으로 이뤄낸 이 잔혹한 심판의 결과를 마주보았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강일환의 몰락은 태아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프로젝트 카론이라는 이름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부패한 권력자들이 함께 심판대에 올랐다. 태아그룹은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한 정화의 기회를 얻었다. 강태민은 긴급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되었고 이어진 정기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정식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숙부의 그림자를 지우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강일원의 충복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부실 계열사들은 정리되었다. 그의 냉철한 결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은 어루망자라는 별명 대신 젊은 거탑이라는 새로운 경외심을 이끌어냈다. 그의 곁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략기획실 3팀의 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 회장의 직속으로 신설된 미래전략 TF의 팀장으로서 태아의 수술을 집도하는 또 다른 메스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 당당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검찰의 재수사 끝에 이서연의 아버지 이 회장의 모든 혐의는 강일원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언론은 비운의 기업가, 5년 만에 명예회복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늦었지만 아버지의 묘소 앞에 무죄 판결문과 태아그룹의 공식 사과문을 바칠 수 있었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끝난 것이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그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마주 앉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불빛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을 감싸던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이곳은 감옥이나 작전 기지가 아닌 두 사람의 집이었다. 강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깊숙한 금고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힌 봉투. 하지만 그 안에는 결혼 계약서가 아닌 그때 이미 서명해두었던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계약대로라면 오늘이 그날이군. 강태민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당신의 명예도 회복됐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당신은 자유야.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를 묻고 있던 마지막 족쇄 혹은 유일한 명분이었다. 이서연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서명과 그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녀는 이서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태아그룹의 그림자에서도 강태민의 아내라는 이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짙은 회색 눈동자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알아볼 수 있는 긴장과 어쩌면 두려움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선택 앞에 무방비하게 서 있었다. 서연은 서류를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테이블을 지나 강일원의 함정이었던 그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태민을 돌아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모든 게 끝났죠.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하지만 난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불길 속으로 던졌다. 계약의 마지막 잔재가 붉은 불꽃 속에서 검은재로 변해갔다. 내가 원한 건 진실이었고 명예였어요. 그리고 난